월세보다 배당금이 더 남는 시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식을 믿어왔습니다. 집을 사고 오래 보유하고 필요하면 월세를 받는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형성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안정성도 부동산이 앞섰고 현금 수익률도 부동산이 높았고 세금 혜택도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 이 믿음은 수십 년간 한국 가계의 자산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게임의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주어졌던 혜택은 줄어들고 금융시장에는 전에 없던 당근이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자산 전략이 통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전환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삶의 어디를 바꾸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산시장의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그토록 유리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8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7년간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KB주택가격지수의 변동성은 연율 0.95%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변동성은 19.1%였습니다. 부동산이 주식보다 20배 가까이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왜 사람들이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건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금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약 6%였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를 놓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6%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3.6%포인트입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세는 연 600만 원, 배당은 연 240만 원입니다. 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0억이면 3,600만 원, 20억이면 7,200만 원 차이입니다. 이 격차가 수십 년간 유지돼 왔으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세금 구조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 수익은 양도 차익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생기는 이익입니다. 정부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 오랫동안 특례를 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10년 넘게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식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무했습니다. 같은 장기 투자인데 부동산은 혜택을 주고 주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만든 핵심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대 간 자산 이전에서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정성, 수익률, 세금, 이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부동산이 주식을 압도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부동산 보유 자체가 비용이 되는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동안은 1주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세금 방패였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든 투자 목적이든 구분 없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간 전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부동산에 붙어 있던 세금 특혜가 줄어드는 흐름.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의 혜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전에 없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가 대표적입니다.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국민성장형 기준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분리과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당에 붙는 세금이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과세로 바꾼다는 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세율도 대폭 낮아집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4%,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입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이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조치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배당 소득을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이유입니다. 환율 안정 대책으로 나온 RIA 국내 주식 복귀 계좌도 같은 맥락입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면서 동시에 환율 안정까지 노리는 설계입니다. 상법 개정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책임 강화가 핵심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투자 결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혜택은 줄이고 금융투자의 세금 혜택은 늘리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파장은 훨씬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월세가 안정적이지 않느냐고.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고. 충분히 이해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자산의 수익률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따져야 합니다. 내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세후 수익률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따라옵니다. 월세가 많을수록 건보료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비용이 커집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어떻습니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최저 9%에서 14%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 건보료에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에게 월세 수익은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의 배당소득은 14%에서 20% 사이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바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전 수익률은 월세가 높지만 세후 수익률은 배당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한 세제 구조가 만들어내는 실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이 변화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적 금융 ISA, 배당소득 분리과세, RIA, 상법 개정 이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세제 혜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질서를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노후를 지원하고 환율까지 안정시키는 것. 이 네 가지 목표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식의 연금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인센티브를 줬던 것처럼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청약통장 관련 정책은 최근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ISA와 퇴직연금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의 도구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자산의 사다리였습니다. 앞으로는 ISA와 연금 계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의 세후 수익률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안정성도 수익률도 세금도 부동산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의 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배당 중심의 장기 금융 투자에는 전에 없던 인센티브가 붙고 있습니다. 세후 수익률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월세와 배당의 우열이 뒤집히는 구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난 흐름에 가깝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 노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부동산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나의 자산은 어떤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과 금융, 어떤 자산이 앞으로의 시대, 흐름과 더 맞닿아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